36살 준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넥타이를 매며 출근했습니다.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서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죠. 퇴근 후에는 항상 집에서 따뜻한 식사와 함께 아내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34살로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매일 오후 4시면 퇴근해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둘 사이는 여전히 신혼 같았고 큰 다툼 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을 때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맡게 되어 오늘부터 조금 늦을 거라는 내용이었죠. 준호는 별 생각 없이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7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미안하다며 준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예전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옷차림도 한결 세련되어졌죠. 학교에서 입는 평범한 옷이 아닌 깔끔한 원피스나 세미정장을 입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준호가 물었을 때 수지는 학부모 상담이 많아져서 좀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수진의 방과 후 수업은 점점 늘어나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바쁜 업무에 치여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문득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그렇게 늦게까지 이어질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진의 말을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이들 수업 준비 때문에 회의가 많다고 설명했고 준호는 묵묵히 그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옆에서 잠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예전에 수진은 집에서 늘 수수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잘 때도 화장을 지우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준호는 그저 일에 지친 자신의 피로감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준호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아침 수진이 준비해주는 샌드위치 맛이 예전 같지 않았고 퇴근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화도 예전같이 활발하지 않았죠. 수진의 말은 점점 짧아졌고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학교 행사나 교사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주말 아침 준호가 일어났을 때 수진은 이미 화장을 마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립스틱과 눈화장이 눈에 띄었죠. 준호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학교 교사들이랑 워크숍이 있어. 점심 먹고 올게. 토요일에 학교 워크숍이라니.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요즘 교육청에서 주말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 집에서 뭐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수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준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아침부터 진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평소 즐겨 입지 않던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의 하이힐까지 신은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집안일을 하다가 수진의 차를 청소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었죠. 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멈칫했습니다. 낯선 남성 향수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는 낯선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분명 남자 것으로 보이는 볼펜이 굴러다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차 안을 살펴보았죠. 어쩌면 동료 교사를 태워준 것일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글로브 박스를 열었을 때 발견한 남자용 손수건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풍랑이 일고 있었죠. 수진은 피곤하다며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준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지만 화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몰랐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의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울렸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확인한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야 물었을 때 학부모라고 대답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사무실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동료들과의 회의에서도 계속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대학 동창인 민수가 같은 교육청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은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죠. 요즘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몇 시까지 하는지 알아? 보통 5시까지야. 늦어도 6시면 끝나지 왜? 우리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요즘 방과 후 수업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와서.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방과 후 수업은 일주일에 2~3번밖에 없어. 매일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보통 교사들은 돌아가면서 맞는데. 준호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거의 매일 방과 후 수업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수진의 학교 앞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일이 많다는 핑계로 일찍 퇴근해 수진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30분 후 교사들도 삼삼오오 모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숨죽이며 수진을 기다렸어요. 오후 5시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젊은 남자 교사와 나란히 걸으며 밝게 웃고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정문을 지나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차에서 내려 멀찍이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카페 창가에 자리 잡은 수진과 남자는 음료를 주문하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준호는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집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차 문을 열어주자 수진은 자연스럽게 탑승했죠.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준호는 차가운 땀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그들의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방과 후 수업 준비로 늦었다고 말했죠.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준호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 일주일간 조퇴계를 냈고 수진의 일과를 철저히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학교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지켜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 날 마침내 그 남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학교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던 중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진과 함께 있던 남자를 태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로 미혼이며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준호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훈이라는 이름을 되뇌며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수진과 태훈은 함께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닌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향했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뒤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 서로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태훈의 차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태훈의 차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죠. 그들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이 태훈의 집에 들어간 것이 분명했어요.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진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태훈이 그녀를 배웅하며 포옹하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죠. 준호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진은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준호는 잠시 후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이 방과 후 수업이 길어졌다고 말하자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5해 동안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장에서의 행복했던 순간들, 신혼여행에서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으로 느껴졌죠. 며칠간 더 그들을 미행한 준호는 수진과 태훈의 패턴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났고 가끔 토요일에도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는 모든 것을 일기처럼 기록했죠. 장소, 시간, 행동, 모든 것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어요. 수진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준호는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6자리 숫자를 확인한 그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것은 태훈의 생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정보와 일치했어요. 결혼기념일도 생일도 아닌 낯선 남자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인터넷에서 소형 녹음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예상대로 수진은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교사 모임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려는 수진에게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죠. 문이 닫히자마자 준호도 재빨리 준비를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수진의 차를 미행했어요. 그녀는 곧장 태훈의 아파트로 향했고 준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수진과 태훈이 함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도시 외곽의 한적한 호수공원으로 향했죠. 준호는 그들을 미행하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호숫가를 산책하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멀리서 망원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모든 장면이 준호의 카메라에 기록되었죠. 날이 어두워지자 두 사람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죠. 준호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수진과 태우는 서로를 껴안았고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를 든 채 차 옆으로 다가간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해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차 안에서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가 그의 마지막 망설임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준호는 차창을 세게 두드렸어요. 차 안에 두 사람이 놀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죠. 잠시 후 태훈이 창문을 내렸고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그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죠.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됐어. 둘 다 옷 제대로 입고 내려와. 수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태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준호 앞에 섰어요.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깊은 침묵만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죠. 침묵을 깬 것은 준호였습니다. 그는 태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수진과 당신의 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태훈은 눈을 내리깔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죠. 6개월 전 학교 체육대회 준비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흐느끼며 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하자. 태훈을 향해 주의 깊게 바라본 준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했어. 이혼 소송과 함께 당신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니 알아두세요. 그 말을 남기고 준호는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태훈과 눈빛을 교환한 후 준호를 따라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타고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후에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수진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실감만이 느껴졌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태훈이랑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어느새 감정이 생겨버렸어. 하지만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건 그냥 실수였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5해
동안의 사랑과 믿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후 그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병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어. 혹시 내가 당신을 소홀히 한 건 아닐까 생각도 했고,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고민도 했어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배신이지 6개월이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잖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거짓말이었던 거야. 수지는 흐느끼며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물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태훈의 아파트에 드나드는 모습, 차 안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수지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비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기회를 달라며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애원했지만 준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가서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호텔에서 지내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죠. 준호는 그날 밤 짐을 챙겨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복잡했죠. 5해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그는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것처럼 마음이 공허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논의했어요. 변호사는 준호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유리한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불륜으로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죠. 집에 돌아온 준호는 수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죠. 나는 당신과 태훈을 상대로 이혼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거야. 학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어.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 교육자로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니까. 수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제발 학교에는 알리지 마. 내 경력이 끝나버릴 거야. 그건 태훈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교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말대로 교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적어도 준호는 그렇게 생각했죠.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자신의 삶을 파괴한 두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어요.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수지는 태훈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특히 학교 측에서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법원에서 수진과 태훈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아직도 함께하는 걸 보니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태우는 모든 책임을 인정했고 합의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수진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죠.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준호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눈빛에 가슴이 떨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유로워진 듯한 홀가분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끝났어. 당신이 6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서 태훈에게로 향했죠. 준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혼이 확정된 후 준호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이직을 준비했어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고 싶었죠. 준호는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사 전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친구들은 모두 준호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진이 소식은 들었어. 태훈이랑 결국 헤어졌대. 준호는 무덤덤하게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수진의 이야기는 그에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알아, 학교에서도 둘 다 징계받았다고 들었어. 수진이는 다른 학교로 정근 갔고 태훈이는 교직을 그만뒀대. 친구들은 조용히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죠. 준호도 굳이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해 동안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를 마지막으로 상자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변호사가 보내온 최종 합의 서류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훈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꽤 큰 금액이었지만 준호에게 그 돈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니었죠. 그것은 무너진 신뢰와 배신당한 세월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준호는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파도가 넘실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출근날 준호는 활기찬 모습으로 새 회사에 발을 디뎠어요. 같은 업계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준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준호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호는 홀로 해변을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문득 수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예전처럼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죠. 단지 지나간 한 페이지로만 느껴졌습니다. 해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올 일 있어. 우리 모임 있는데.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니, 당분간은 서울에 갈 일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새 출발하는 중이야. 전화를 끊은 준호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다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준호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죠.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오피스텔로 돌아갔어요. 내일부터는 헬스장에 등록하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죠. 준호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그의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